안녕하세요. 요즘은 싱글맘이라고 하죠. 저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아이를 키워왔어요.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일부러 사진도 자주 보여주고 아빠 이야기도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깊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그런지 저처럼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어쩌다 하나, 둘. 그래서인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더더욱 아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텔레비전에 이혼한 사람들도 꽤 나오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싱글 대디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어릴 때는 아직 그런 문화가 생소할 때였거든요. 유치원에 가면 동요부터 동화 이야기, 참여 수업 등등 모두 아빠와 엄마가 한 가족이라는 설정이 있으니 엄마만 있는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아직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에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고는 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아빠를 선물로 달라고 했으니.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무작정 아빠를 만들어줄 수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던 터라 남편이 죽고 나서도 오랜 시간 그리워했었거든요. 남편은 제 좋은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아이에게도 무척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린 딸아이를 두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배제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집에서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제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안 되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마침 결혼하지 않은 제 여동생이 같이 식당을 해보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동생은 한 닭갈비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자금이 좀 모여서 자신이 체인점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인도 가게 운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망설여졌었는데 아무리 친해도 지인이랑 동업을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보다는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같이 일하면 제 사정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해 줄 수 있으니 어떠냐고 했어요. 식당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뭔들 배워서는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오케이를 했죠. 가게를 위해서 동생은 우리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왕 같은 동네 사는 거 집도 그냥 비용 부담하면서 같이 살지 싶어.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동생과 돈을 모아 방 3개가 있는 조금 연식이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업 자금은 그 전에 제가 모아두었던 돈과 남편의 사고와 사망으로 나온 보험금을 보탰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닭갈비 가게를 차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동생을 따라다니며 가게 일을 열심히 배웠어요. 다행히 동생이 이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무척 마음씨 좋은 분이었기에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차리려고 한다니까 이런저런 사업 노하우와 음식 만드는 기술 등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게 자리 볼 때도 위치나 평수 같은 것을 꼼꼼하게 봐주시고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떼어오면 질 좋고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도 다 알려주셨죠. 덕분에 가게 오픈 준비는 착착 잘 진행됐어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는 저희 딸을 위해서가 제일 큰 이유였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놀이공간에 아이를 두고 일하면서 틈틈이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가게는 처음에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특히 동생과 저는 두 사람 몫을 나누어야 하기에 초반에는 우리가 너무 무모하게 장사를 시작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래 운영한 노하우를 전수하여서 그런지 찾아오셨던 분들은
다들 맛이 좋다며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입소문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그런 거니 좀 더 버텨보자며 동생과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어요. 매출은 공과금을 포함해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한 지 1년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주변에 지하철역이 개통되면서 다른 가게들도 생기고 건물에 회사들도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상권이 발달하면서 다행히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원들이 늘어나면서 메뉴도 점심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점심 특선을 하나씩 늘렸죠. 가게 일이 바빠지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아이에게는 신경을 덜 쓰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2년, 3년이 지나면서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어서 대규모 단지에 공사들이 시작되어 거기 일하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매출도 어느새 안정권에 진입하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점심에는 일하는 직원도 몇 명 더 고용했어요. 사실 1년 사이에는 이러다 가게 접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매일 닭을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무거운 철판을 들고 다니며 설거지하고 온종일 몇 번이나 철판 위에 음식들을 볶는 게 사실 굉장히 고된 일이었어요. 특히 철판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2년도 없던 팔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불판에서 음식을 볶으면서 온종일 매운 연기를 맡고 볶느라 손가락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그나마 매출이 잘 나오면서는 이렇게 몸이 아픈 것마저 행복한 푸념이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분을 몇 분 고용하고 나니 일도 이전보다는 체력적으로 덜 힘들었고 아이에게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잠깐 짬을 내서 점심 식사도 챙겨줄 수도 있었고 숙제도 봐줄 수 있었어요. 특히 학교에서 하는 장기자랑이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도 참석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죠. 그리고 여동생과 같이 운영하는 덕분에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여동생이 대신 학교로 마중 가서 가게로 데려오기도 했고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혼인 여동생에게 육아까지 같이 부담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없었다면 수입도 육아도 모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동생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동생이 제 덕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육아도 사업도 척척 해내는 워킹맘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저 대신 아이를 데리러 태권도 학원에 다니면서 저희 아이 관장님이랑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태권도 가는 날이면 왜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됐네요. 열심히 일하는 언니를 도와주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마음에 둔 남자분을 보기 위해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는 사이 동생은 그분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는 분이라서 깜짝 놀랐지만 평소에도 성품도 굉장히 바르시고 인상도 선하시고 주변 부모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분이었던 터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축하해 주었죠. 그렇게 둘은 몇 년을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부가 미국에 머물 일이 있어서 동생이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이제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이겠다. 저희도 가게 리뉴얼을 앞두고 있으니 편하게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동생이 미국으로 간 사이 저희는 그동안 시설도 노후하고 매출이 늘면서 자리가 없어 돌아가시는 손님분들도 꽤 있으셔서 가게를 확장 및 리뉴얼하는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됐는데 저도 몇 년 만에 휴식을 취하며 딸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 사이 딸아이가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있다며 집에 몇 번 데리고 왔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희 아래층에 이사 온 아이였는데 그 집도 오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몇 없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라 그런지 저희 딸이 더 유대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이제 좀 컸다고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빠가 있는 가정을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집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오후까지 일하시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에는 할머니 집에 살면서 할머니가 돌봐주셨지만 그나마도 작년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없는 시간 동안 혼자 지냈다고 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혼자 빈집에서 저녁도 차려 먹고 씻고 숙제하고 잠들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래서 마침 집도 가깝고 어차피 저도 일을 쉬고 있으니 거의 매일같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같이 놀게 하고 저녁을 챙겨 먹이고 숙제도 봐주고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딸아이랑은 둘도 없는 자매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둘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르 웃으면서 잘 지냈어요. 워낙 저희 딸도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저도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터라 자매 같은 친구가 생기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둘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을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형제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아이가 덜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2주 정도 우리 집에서 먹이고 놀게 하고 했더니 어느 날 그 아이 아버지가 저녁 때 아이를 데려오면서 과일을 사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 힘드실 수 있으니까 밥은 집에 와서 먹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도 해주시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저희 딸이 마음이 잘 맞는지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고요. 그냥 저희 애 챙기는 김에 수저 하나 더 놓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저희 딸이 매일 같이 놀자고 해서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반듯하고 선한 인상의 아이 아버지는 말투도 무척이나 다정하고 상냥하셨어요. 특히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챙겨줘서 고맙다며 과일까지 챙겨오다니 굉장히 예의 바른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앞쪽에 닭갈비집 하는데 언제 시간 나면 아버님도 식사하러 오세요. 아, 거기 이전에 회식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식당 사장님이셨군요. 하하, 이렇게 또 인연이 되네요. 저희는 간단한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고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웃을 잘 만났다 싶어 좋더라고요. 그 후로 아버님은 일하시는 공장에서 매달 배달을 시켜 먹는 밥집이 있어서 가게에 식사하러 온 적이 없었어요. 다만 종종 아이 손에 나눠 먹으라며 과자나 과일, 케이크를 보내시기도 하고 저녁에 지나가면서 몇 번 들려서 인사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공사일이 끝나면 저녁에 대리운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에 자리를 비우실 때면 저희 딸과 함께 가게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놀게 하고는 했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나면 두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내가 아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이렇게 양손에 아이들 손을 맞잡고 다녔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바로 이웃에 또래 아이가 있는 덕분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술 재료나 스티커, 슬라임 재료 같은 걸 넉넉하게 구매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그 집 아버님도 남자 혼자 딸아이 키우는 것 같지 않게 세심하고 섬세하신 면이 있어서 가끔 아이들 예쁜 머리끈이나 리본, 액세서리 같은 걸 여러 개 구입하셔서 저희에도 나눠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한 집에 살진 않지만 그래도 공동육아 하는 느낌이랄까? 늘 아빠를 원하던 딸아이의 비슷한 느낌을 채워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좋았는지 다 같이 어울릴 때마다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 집 딸아이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건지 저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에게 아줌마랑 있으면 엄마랑 노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낸 지도 어느새 거의 7, 8개월이 될 무렵이었어요. 동생도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가게가 무척 바쁘기는 했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아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엄마가 며칠만 바쁠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날은 단체 손님이 꽤 늦은 시간까지 있어서 제가 차마 자리를 비우지 못하던 터라 그날 저녁 일이 없다는 아랫집 아버님이 대신 딸들을 가게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래도 한두 시간 내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애는 집으로 가고 아랫집 딸아이와 아버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생각보다 회식 자리가 길어지면서 예상한 시간에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일을 어쩌나 난감했지만 집에 전화해보니 아이는 곧 잘 거라면서 의젓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이렇게 의젓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워낙 혼자서도 잘 자는 아이니까 곧 잠들겠구나 해서 저는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고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다 될 무렵에 가게 앞으로 소방차가 끝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사고라도 났나? 그러게요. 무슨 일 있나? 근처에 불이라도 났나? 손님들과 직원들은 잠깐 밖을 보며 웅성웅성 하더니 소방차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자기들 할 일로 돌아갔어요. 저도 밖을 잠깐 내다보았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멀어지는 사이렌의 소리처럼 점차 기억에서 잊혀졌죠.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손님들이 다 나간 후 가게의 뒷정리를 하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수영이 어머니? 저 유진이 아빠입니다. 아랫집에 사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건 전화였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떨리는 목소리이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는 마음에 저도 긴장한 채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수영이 데리고 왔거든요. 우선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시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라니 그 단어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벌써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아까의 소방차 모습과 사이렌의 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저는 얼른 가게 문을 잠그고 택시를 잡아타고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하여 온갖 상상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두 손을 간절히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수영이만은 제발. 저희 남편 그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데려갔으면 됐지. 제발 우리 딸만큼은 그냥 놔둬 주시라고. 제발 저는 우리 딸까지 없으면 안 된다고. 속으로 중얼중얼 들을지 모를 하늘에 대고 계속 간절히 빌었어요. 차로 겨우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가 그날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요금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잔돈도 받지 않고 기사님께 쥐어드리고는 거의 튀어나오듯이 차에서 내려 뛰어 들어갔어요. 응급실 입구 쪽에는 절 기다린 건지 아랫집 아버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에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애는요? 저희 수영이는요? 우선 침착하시고 제가 아이 정보를 다 몰라서 접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혹시 약물 알레르기 같은 거는 없죠? 제가 딱히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간호사님! 잔뜩 겁에 질려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차분하게 안정시키려 하셨어요. 간호사님이 몇 가지 서류랑 질문사항들을 이야기하셨고 수속을 마친 후에 저는 아이가 있는 침대로 달려갔어요. 수영아! 엄마! 들어갔더니 아이는 아랫집 유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밤에는 만화 영화 보여주지 않기로 한 거 아는데 아이가 놀라기도 했고 병원에서 엄마 기다리는 동안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줬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준 거니까 혼내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있잖아. 나 오늘 정말 정말 위험했는데 아저씨가 나 구해줬어. 진짜 멋있었어. 저희 애를 구해주셨어요? 아이, 그게. 유진이 아버님은 주머니에서 방금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까 저녁에 수영이 데려다 주면서 보니까 수영이네 앞집에서 현관문 앞쪽에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 그런지 봉투를 내놨더라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이따가 갖다 버리려고 하나 보다 하고 저는 유진이랑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까 11시 좀 넘어서 자다가 갑자기 유진이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뭔가 펑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무섭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잠결에 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거나 했나보다 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랬냐고 괜찮다고 아이를 달래고 다시 방에 가서 재워주고 저는 다시 제 방 쪽으로 오는데 이상하게 살짝 타는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니까 불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계단 손잡이를 따라서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우선 유진이부터 데리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불길이 위층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진이를 우선 건물 밖에 앉혀놓고 다시 올라가 보는데 수영이네 집 층에는 불길이 완전 활활 타고 있어서 아예 진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는데 불길이 너무 세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가 베란다로 나온 게 보였어요. 보니까 베란다 철창 부분에 매달려서 아저씨 무서워요 아저씨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가 너무 무서워해서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해 보여서 그래서 뛰면서 저희 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급하게 근처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일단 끌고 왔어요. 제가 포크레인 기사니까 일단 애부터 빨리 집에서 빼내자 생각에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크레인 흙 담는 부분에 올라탈 수 있게 들어올려서 베란다 쪽으로 바짝 붙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도 혹시 아이가 실수로 떨어지거나 다칠까봐 무섭고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이러다 수영이가 크게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수영이가 너무 겁을 내서 아무리 가까이 붙여도 망설이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울지. 불길은 점점 심해지지. 다른 이웃분들도 나와서 괜찮다고 올라타라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 다른 이웃분이 119에 신고도 해주셨더라고요. 다들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아이도 점점 불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눈 딱 감고 포크레인 위에 오르는데 그때 진짜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 또 안 떨어지게 아래까지 잘 내려야 하는데 싶으면서 걱정도 되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그제야 긴장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보니까 이야기하는 유진이 아버지도 커피캔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전해 듣는 저도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데 직접 그 상황에서 그것도 남의 아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더 무섭고 긴장이 됐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유진이 아버님의 떨리는 손등을 두드리며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오는 길 내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만약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아버님이 수영이 구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한시름 놓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아닙니다. 수영이는 이제 제 딸 같은 아이인걸요. 그리고 저희 애가 위험한 상황에 닥쳤어도 수영이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게 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니까요. 다행히 아이가 무사히 포크레인에서 내려왔고 그 뒤로 바로 119가 도착해서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집안까지는 불길이 번지지 않고 복도에만 화재가 심했다고 하네요. 대신 수영이가 밖으로 나오려다 현관 문고리를 잡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심한 건 아니라서 바로 소독하고 처방했고 흉터는 안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약 바르면서
몇 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화재 사고에서 이 정도라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불은 혹시 왜 났던 건가요? 아, 그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때문인데요. 저도 얼핏 봐서 몰랐었는데 그 쓰레기 안에 부탄가스를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폭발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거라 같이 내놨던 쓰레기들에 불이 붙으면서 저희 빌라가 또 계단 손잡이랑 벽면 쪽이 목재잖아요. 그래서 불길이 좀 심하게 붙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집 사는 분들은 자리를 비웠기에 화재 진압 후에 연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병원비는 확실히 받아야 할 것 같고 다행히 집안에는 이상이 없고 아마 건물 보수 같은 거를 배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얼핏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라 자세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세상에, 종종 부탄가스 사고가 난 걸 뉴스에서만 봤는데 그게 우리 집에서도 일어났다니. 복도에 마침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그리고 유진이 아버님이 집에 계실 때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휴, 우리 애들만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말대로 정말 제가 쉬는 날이라 다행이었지.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을지 문 밖으로 나오다가 불길이라도 만났으면 그나마 저희 중 한 명이라도 집에 있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화재를 진압한 흔적들과 불길에 생긴 그 흐름이 천정까지 닿아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니까 다시 한번 심장을 쓸어내리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딸아이는 친구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지 몇 번이나 그때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래서 막 울고 있었더니 아저씨가 괜찮다고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해줬어.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내가 딱 올라갈 수 있게 해줬는데 진짜 신기했다. 만화에 나오는 히어로 같았어. 그리고 막 내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혹시 나 떨어지면 아저씨가 그 커다란 포크레인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막 그랬다. 진짜 멋있지? 아저씨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나 막 내려오고 나서도 계속 괜찮다고 해주고 병원까지 엄청나게 빨리 데려다 줬다. 며칠 내내 그때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그림에도 온통 아저씨가 자신을 구해줬을 때의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유진이랑 만나서도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는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더 크게 다치기 전에 구출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복도를 공사하기 전까지 불에 탄 자국이나 그 흐름을 볼 때마다 아이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애써 씩씩한 척, 의젓한 척 하지만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혹시 트라우마로 남을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복도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가게도 며칠 쉬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엄마, 아저씨랑 유진이도 가면 안 돼? 아저씨랑 유진이도? 응, 같이 가자. 제발. 글쎄, 유진이 아버님이 시간이 되실까? 내가 물어볼게. 어? 어? 제발 같이 가자. 알겠어. 엄마가 물어볼게.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면 유진이라도 같이 갈까? 좋아. 저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아니, 사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아랫집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수영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 있나요? 네, 지금 방에서 숙제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아무래도 공사하는 동안 복도 지나다닐 때마다 수영이가 아직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랑 여행 다녀온 지도 오래됐고, 여기 현장을 좀 안 보는 게 아이 마음에도 좋을 것 같아서 며칠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근데 아이가 유진이랑 유진이 아버님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혹시 아버님도 같이 가실 생각 있으신가 해서요. 시간 안 되시면 제가 유진이만 데려가도 될까요? 아, 혹시 언제 가실 건지 모레 출발하려고요. 며칠이나 다녀오시려고요. 여기 내일부터 칠 시작해서 한 3일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 4일 정도 다녀올까 해요. 아, 제가 모레는 휴가 쓰기가 좀 빠듯해서 혹시 저희 유진이 먼저 데리고 가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주소 보내주시면 그리로 찾아갈게요. 그럼요, 괜찮죠. 괜히 제가 부담드리거나 실례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아유, 전혀요. 저도 여기 칠 시작하고 하면 페인트 냄새랑 공사 소리 때문에 유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저희도 여행 다녀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서 덕분에 오히려 좋은 기회 얻은 것 같아요. 유진이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럼 유진이 짐 챙겨주시고 제가 모레 오전 11시쯤 유진이 데리러 올게요. 펜션은 제가 잘 아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약해 둘게요. 그럼 주소랑 이런 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저는 유진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온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번에 저희에 구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목도리랑 장갑 사는 김에 아버님 것도 같이 샀어요. 아내 유진이 거랑 아버님 목도리, 장갑이에요. 아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뭘 이런 걸 다.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당연하긴요. 그럼 위험한 상황에 발벗고 나서기가 어디 쉬운가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하하, 평소 수영 어머니 센스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열어보기도 전부터 마음에 무척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렇게 저는 여행 당일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강원도로 떠났어요. 학교도 빠지고 오랜만에 놀러를 나와서 그런지 두 녀석들 모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는 내내 차 안에서도 제잘제잘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지치지도 않았는지 도착하자마자 펜션 안에 있는 스파 욕조에서 둘이 수영복 입고 한참을 놀더라고요. 밤에는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일부러 방도 따로 잡았는데 둘이서 놀다가 손을 꼭 잡고 한 침대에 누워 자는데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다음날 저희는 근처에 장터가 열린다고 하길래 구경을 갔어요. 그리고 유진이 아버님도 장터로 오셨더라고요. 넷이서 같이 시장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시장에서 파는 메밀국수도 먹고 길에서 뜨거운 호떡도 사 먹으며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딸아이랑 놀러 나온 게 오랜만이라 신난 만큼 아이들도 신나 있었고 유진이 아버지도 정말 오랜만에 휴가라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맛있는 걸 잔뜩 사서 숙소로 돌아와서 아이들은 또 한바탕 신나게 수영하고 저희는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가지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혼자서 살림을 꾸렸기에 그런지 제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않아도 요리도 척척 알아서 잘하시고 세팅도 잘하고 뒷정리도 야무지게 잘하시더라고요. 따지자면 생판남인데 이렇게 생판남이랑 처음 여행 오는데 손발이 잘 맞고 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녁까지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펜션 사장님이 방 앞쪽에 모닥불을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과 별을 보면서 따뜻한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각자 아빠랑 엄마 무릎 위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저희는 남은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진솔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일을 두 개씩 하시잖아요. 포크레인 기사가 수입이 아주 부족한가요? 아, 사실 포크레인은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아요. 제가 일을 추가로 하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긴 한데 아이 엄마가 아이 어릴 때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으면서 저도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이제 나 하나뿐인데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싶었죠. 그나마 어머니가 계실 때는 다행이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우리 애는 나까지 없으면 세상에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까지 없으면 아이한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모아둔 돈이라도 넉넉하면 나중에 이 아이 혼자 남겨져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 돈을 미친 듯이 모으게 됐어요. 제가 없으면 그 돈이라도 애를 지켜주겠지 하고요. 사실 포크레인 기사도 공사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위험할 때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만둘까도 고민해봤는데 제가 돈벌이 될 만한 것 중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 계속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분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더 멀리 보셨구나 싶더라고요. 모닥불이 꺼지고 그날 저녁 각자 방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은 일찍 준비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을 보기 위해 근처 목장으로 향했어요. 양한테 밥도 주고 토끼도 보고 오랜만에 동물들을 보니까 정말 신나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유진이랑 아버지는 제가 선물한 목도리와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저랑 저희 딸도 같은 브랜드에서 구입한 거라 마치 저희 네 사람이 가족 같아 보였어요. 지나가던 어떤 분은 아이들 나이가 같다고 하니까 이란성 쌍둥이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3박 4일의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저희 네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건물은 보수가 끝나고 있었고 앞집 사람은 정말 죄송하다며 병원비와 소정의 금액을 더 주시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앞으로도 아이가 손에 흉터가 남거나 필요한 치료비가 있으면 언제든 청구해달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행히 흉터는 남지 않고 상처도 잘 아물었고 미국에 갔던 동생 부부도 다시 돌아왔어요. 동생이 다시 가게에 복귀하면서 저도 이전보다 시간이 좀 여유 있었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자주 아이들과 유진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놀이공원이나 스케이트장도 다니고 가까운 근교에 드라이브도 하러 다녀왔어요. 아이들은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이 좋았는지 매번 꼭 같이 놀러를 가야 한다고 우기면서 저희 두 사람을 앉혀놓고는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게 내심 싫지는 않아서 아이들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같이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두 사람도 아이들만큼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새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어린이날도 명절도 크리스마스도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걸 보러 다니고 사진 속에도 어느새 저희 네 사람이 항상 같이 찍혀 있었죠.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을까. 어느 날 유진이 아버님이 제게 물었어요. 수영 어머니, 아니 현숙 씨, 저희 그동안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진짜 저희가 가족이 되는 건 어때요? 사실 그동안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저희 딸은 늘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랬고 유진이는 늘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를 알맞게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마침내 서로가 바라던 사람을 찾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흔쾌히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바라왔던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인연이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뒤 저희 두 사람은 종로에 가서 결혼 반지도 맞추고 결혼식은 따로 하기가 부끄러워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펜션으로 놀러가 저랑 아이들은 하얀 드레스를 맞춰 입고 남편은 정장을 입고 가족 사진도 잔뜩 찍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도 찾았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내분의 산소와 납골 땅을 찾았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잘 부탁한다는 인사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이 친구의 부모이자 윗집 아랫집 이웃 사이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둘 다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살림도 합쳤죠. 여동생이 임신하게 되면서 가게 일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져 남편은 이제 대리운전과 포크레인 기사 대신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저녁에는 아이들을 봐주고 남편은 제가 마감할 때는 밤길 위험하다고 꼭 가게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와요. 이제는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을 만큼 훌쩍 자랐지만 둘이 여전히 좋은 친구이자 자매 사이인 건 변함이 없어요. 남편도 일손이 야무져서 가게 일도 금방 배우고 저보다 더 부지런해서
가게도 집안일도 항상 열심히 해요. 여동생은 드디어 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사실 그동안 언니 혼자 아이 키우며 힘들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해요. 이제야 자기가 정말 안심할 수 있겠다며 가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기 남편과 아이와 함께 미국 이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우리 가족 모두가 자기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 요즘은 매일매일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비록 화재가 나는 큰 사건 때문에 저희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 모두가 지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